제 나이 이름은 강복자입니다. 자식이라고는 외아들 하나 오정택이 뿐이에요.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억척같이 돈을 모아 강남은 아니어도 서울 시내에 번듯한 꼬마 빌딩 하나 장만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남편은 아들 녀석 대학 들어갈 무렵 먼저 하늘로 갔으니 제 세상은 온통 아들 정태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 아들이 하루는 제 앞에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 선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표정을 보니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늘 제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기만 한 녀석인데 어느덧 40을 훌쩍 넘긴 아들이었으니까요.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늘 노심초사하는 제 마음과는 다르게 아들은 자기 앞가림은 똑 부러지게 하는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저토록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내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 어떤 처자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쑥스러워하면서도 입이 귀에 걸린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은 들뜨는 것 같았어요. 아들 입에서 나온 여자의 이름은 김미나, 나이는 35이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참 예쁘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단어를 다 끌어모아 그 여자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웃는 모습은 천사 같고 마음 씀씀이는 비단결 같다고요. 팔불출도 저런 팔불출이 없었지만 제 아들 입을 저렇게 마르지 않게 하는 여자라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드디어 아들이 말한 천사 같은 아가씨 김미나를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혹여나 늙은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무 꾸미고 나가면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평소 입던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것으로 골라 입고 약속 장소인 한정식 집으로 향했어요. 방에 들어서자 아들 옆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나라고 합니다. 목소리마저 어찌나 곱고 청아하던지요. 화면에서 방금 튀어나온 배우처럼 이목구비가 아주 또렷하고 화사한 얼굴이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자태가 꼭 백합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주 손을 잡으며 웃어 보였어요. 반가워요, 미나 양.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먼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상냥하고 예의 바르던지 아들이 왜 그토록 침이 마르게 칭찬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미나 양은 제게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제 수저를 챙기는 것은 기본이고 음식이 나오면 가장 부드러운 부위를 제 앞접시에 덜어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전복인데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미나 양도 많이 먹어요. 우리 정태기가 복이 많네. 이렇게 예쁜 사람을 만나고. 제 칭찬에 미나 양은 수줍게 웃으며 아들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아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미세한 위화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사람 상대하는 장사를 해온 탓에 생긴 일종의 직감 같은 것이었죠. 미나 양의 친절과 상냥함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행동과 말이 너무나 정석적이고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연기하는 배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나야 뭐, 늙은이가 별다른 취미가 있겠어요. 그냥 아침마다 내가 가진 작은 상가 건물 한 바퀴 둘러보고 가게 사장님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낙이지. 그렇게 세 받아서 우리 정택이 맛있는 거 사주는 재미로 살아요. 제가 무심코 제 일과를 이야기했을 때였습니다. 미나 양의 눈이 아주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번뜩이는 것을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빛이었습니다. 물론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힘으로 그렇게 일구셨다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속마음이 만들어낸 아주 짧은 균열의 순간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아들의 행복한 얼굴과 미나 양의 번뜩이던 눈빛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제발 제 섣부른 짐작이 틀렸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제게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자 제 젊음을 바친 분신 같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편하게 앉아서 돈 버는 건물주라고 쉽게 말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이 건물을 허투루 대한 적이 없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건물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 밤새 무슨 일은 없었는지, 어디 고장난 곳은 없는지 구석구석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1층에는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아담한 카페와 유명 제과점이 있고 2층에는 미용실과 네일샵, 3층에는 병원, 그리고 4층에는 세무사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들은 제게 단순히 세를 내는 임차인이 아니라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1층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사장님과 수다를 떠는 것을 좋아합니다. 강 여사님, 오늘따라 더 고우시네요. 호호, 우리 사장님은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그러니 장사가 잘 되지. 카페 사장은 30 초반에 아주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에요. 제가 보증금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주고 인테리어 공사할 때도 여러모로 편의를 봐주었더니 저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죠. 그렇게 가게 사장님들과 안부를 묻고 건물 시설을 꼼꼼하게 살피고 나면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제게 이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에요. 제 땀과 눈물이 깃든 제 인생 그 자체이자 소중한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허투루 관리할 수가 없었죠.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아침 일찍 건물을 둘러보기 위해 집을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받아보니 건물 청소를 10년 넘게 해주고 계신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고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여사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서 어떡하죠? 아니, 아주머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목소리가 왜 그래? 저희 집 영감탱이가 간밤에 갑자기 쓰러져서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청소를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 일처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저런. 영감님은 좀 괜찮으시대요? 청소는 걱정하지 말아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영감님 잘 보살펴드리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줘요. 돈 필요하면 주저 말고 말하고. 저는 아주머니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늘 하루 청소 안 한다고 큰일이야 나겠냐마는 매일같이 쓸고 닦던 곳이라
어딘가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죠. 특히 어제 비가 와서 1층 로비 바닥이 흙발자국으로 더러울 게 뻔했습니다. 입주한 사장님들이나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어차피 건물에 나갈 참이었는데 내가 직접 한번 둘러보지 뭐. 저는 옷장에서 가장 편한 몸빼 바지와 낡은 티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비싼 옷 입고 청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리곤 창고에 넣어두었던 고무장갑과 수건 몇 장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시작한 이 작은 청소가 제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에요. 저는 그저 내 소중한 건물을 내 손으로 한번 쓸고 닦겠다는 아주 소박하고 당연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제 건물 1층 로비는 언제나 건물의 심장과도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곳이 깨끗하고 환해야 건물 전체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법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로비 바닥은 간밤에 내린 비로 엉망이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신발에 묻어온 흙탕물이 타일 위에 얼룩덜룩한 지도를 그려놓았어요. 입주 상인 중 한 분이 아침 인사를 건네며 어휴, 여사님. 오늘 바닥이 말이 아니네요 하고 지나갈 정도였으니 제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죠.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곧장 건물 뒤편의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청소 아주머니가 사용하는 온갖 살림살이들이 저마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제 키보다 큰 대걸레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제, 마른 걸레까지. 저는 망설임 없이 가장 큰 플라스틱 물통에 미지근한 물을 가득 받고 찌든 때를 벗겨내는데 특효인 락스를 뚜껑에 한가득 따라 부었습니다. 톡 쏘는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더러움을 씻어내는데 이만한 게 없었죠. 묵직한 물통을 들고 다시 로비로 나왔습니다. 몸에 착 달라붙는 낡은 몸빼 바지에 목이 살짝 늘어난 편한 티셔츠, 그리고 야무지게 낀 노란 고무장갑과 마스크까지. 누가 봐도 영락없는 청소부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제 모습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땀 흘려 돈을 벌었고 그렇게 세운 내 집을 내 손으로 가꾸는 것이 뭐가 창피한 일이겠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직접 몸을 움직일 생각에 묘한 활력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먼저 가장 더러운 입구 쪽부터 자리를 잡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묵직한 대걸레에 온 체중을 실어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쓱싹쓱싹. 규칙적인 마찰음과 함께 더러운 흙탕물 자국이 시원하게 닦여나갔습니다. 타일이 본래의 반짝이는 모습을 되찾을 때마다 제 마음속 묵은 체증도 함께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채 오직 대걸레의 움직임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기요. 아주 맑고 고운 음성이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차가움과 강철 같은 날카로움이 함께 배어 있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에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모습의 김미나 양이 마치 패션 잡지의 한 페이지를 찍고 나온 모델처럼 서 있었습니다. 처음 봤던 날의 수수한 백합꽃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다 합쳐도 그녀의 구두 한 짝 값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커다란 선글라스가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지만 꾹 담은 입술과 살짝 치켜든 턱에서부터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녀의 시선은 마치 길바닥에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 건물주 할머니 어디 계신지 알아요? 분명히 물어보는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너 같은 사람이 알 턱이 있겠냐마는 하는 무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녀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았죠. 하긴 며칠 전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기품 있게 앉아있던 모습과 지금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을 닦는 제 모습은 같은 사람이라고 상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잠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일단 아무 말 없이 모른다는 의미로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미나 양의 미간이 노골적으로 구겨졌습니다. 몰라요? 청소하는 사람이 건물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기 관리 엉망이네. 저 들으라는 듯이 아주 선명한 발음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제 평생 누군가에게 저런 식의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꾹 참고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하던 대걸레질을 계속했어요. 여기서 섣불리 정체를 밝히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여자의 본성이 어디까지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졌거든요. 제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청소만 하자 미나 양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하이힐 소리를 내며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보란 듯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그러고는 들고 있던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번쩍이는 가방을 제게 툭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들고 있어요. 나 지금 아주 중요한 통화를 해야 하니까. 이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권리인 양 행동하는 완벽한 명령이었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이 느껴졌는지 그녀는 끼고 있던 선글라스를 살짝 콧등으로 내리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잔인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 미리 말해두는데 이거 네가 평생 벌어도 못 사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흠집이라도 나면 네 아들 딸 인생까지 저당 잡힐 각오해야 할 테니 아주 조심해서 소중하게 두 손으로 공손히 들고 있으라고요. 알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시장 바닥에서 온갖 진상들을 상대하며 다져온 제 인내심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목구멍 아래로 꿀꺽 삼키며 순순히 그녀가 내민 가방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묵직한 가죽 가방의 무게가 제 양팔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실체를 알아버린 제 마음의 무게였죠. 미나 양은 제게 가방을 완벽하게 떠넘기고 나서야 만족한 듯 곧장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도 친한 친구인 듯 했어요.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금 전에 그 잔인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아주 교양 있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시어머니 될 뿐 건물에 잠깐 와봤어. 응, 우리 정택 오빠 어머님 거. 오빠가 하도 어머니 하길래 어떤 분인가 궁금했지. 건물도 생각보다 꽤 크고 좋네. 근데 관리가 영 엉망이야.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사람이 기본이 안 되어 있더라. 손님을 보고도 인사는커녕 본체만 체하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하여튼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봐. 불쌍하지 뭐. 저는 제 바로 앞에서
저를 배운 게 없는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악어 가죽 가방이 바로 제 아들이 그토록 천사 같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여자의 추악한 본 모습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물처럼 느껴졌어요. 미나 양의 통화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 한가운데에 서서 꼼짝없이 벌을 서는 학생처럼 그녀의 가방을 들고 있어야만 했죠. 로비를 오가던 몇몇 사람들이 저와 미나 양을 흘끔거리며 지나갔지만 그녀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우아함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통화를 끝낸 미나 양은 마치 맡겨둔 물건을 찾아가듯 제게서 가방을 획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래서 건물주 할머니는 도대체 언제 온대요?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게 할 셈이야? 진짜 예의 없네.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자 미나 양은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살짝 놀란 듯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죠. 바로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수화기 너머로 제 아들 정태기의 다정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들이 제게 전화를 걸었다가 받지 않자 걱정이 되어 미나 양에게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어머님 건물인데 할머니가 통 안 보이시네. 여기 청소하는 아줌마는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진짜 너무 답답해 죽겠어. 그냥 집에 가야 할까 봐. 응, 이따가 봐. 사랑해. 전화를 끊은 그녀는 그 모든 짜증과 분노를 제게 쏟아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니, 할머니 안 계시면 안 계신다고 진작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 귀한 시간만 다 뺏고 진짜. 아줌마 때문에 나만 괜히 바보처럼 서 있었잖아요. 적반하장도 이런 유분수가 없었죠.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나 양은 분이 안 풀리는지 거친 하이힐 소리를 내며 돌아서다가 보란 듯이 일부러 제 어깨를 강하게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충격에 휘청이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녀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건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미나라는 폭풍이 휩쓸고 간 로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어요. 방금 전 겪었던 그 모든 일이 마치 잘 짜인 악몽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어깨에 남은 욱신거리는 통증과 손에 든 대걸레의 차갑고 축축한 감촉만이 그것이 지독한 현실이었음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었죠. 저는 길고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묵묵히 남은 청소를 마저 끝마쳤습니다. 바닥을 닦는 내내 제 머릿속은 100만 가지 생각들로 들끓었어요. 그녀의 오만하고 차가웠던 말투, 벌레 보듯 저를 내려다보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제 아들 정태기와 통화할 때 순식간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변하던 그 소름 끼치는 이중성까지 모든 것이 마치 고장난 영사기처럼 제 머릿속에서 무한히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청소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마치 모래주머니를 양쪽 발에 매단 것처럼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텅 빈 집에 들어서자 집안을 가득 채운 적막감이 거대한 괴물처럼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아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당신도 하늘에서 다 봤어요? 우리 정태기가 글쎄 저런 늑대 같은 여자를 마음에 품었대요. 내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속아서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될까봐 나 너무 무서워요.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남들 보기엔 억척스러운 여자였을지 몰라도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이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엉엉 울고 싶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게 하기 싫어서 행여나 엇나갈까봐 저는 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예의범절 하나는 그 누구보다 똑 부러지게 가르쳤다고 자부했는데 그런 제 아들이 사람의 겉과 속을 구분하는 눈이 저렇게나 어두웠다니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뒤척이는 내내 제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다짜고짜 찾아가서 내가 만나는 김미나라는 여자는 아주 교활하고 못돼 먹은 여자다. 내가 오늘 청소부인 척했더니 본색을 드러내더라라고 말해봤자 아들은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시험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거나 늙은이의 시기 질투나 노파심으로 치부하고 저와 미나 양 사이에서 갈등만 키우게 될 것이 불을 보다 뻔했어요.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단단히 눈이 먼 아들에게 제 말은 그저 낡고 고리타분한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끔찍한 진실을 저 혼자만 알고 모른 척 눈 감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런 이중적인 인성을 가진 여자와 제 아들이 한평생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엮여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제 손으로 직접 아들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늦은 오후 예상했던 대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요란하게 울리는 벨소리에 잠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최대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고 나른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주무셨어요? 아니다. 그냥 잠깐 앉아서 졸았네. 우리 아들은 저녁 먹었고? 네, 이제 막 먹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어제 미나가 어머니 뵈러 건물에 갔었다면서요? 엇갈려서 결국 못 뵙고 왔다고 엄청 아쉬워하더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랬었니? 아이고, 어떡한담. 나는 어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내가 대신 가서 급한 대로 바닥만 좀 닦고 왔는데 엇갈렸나 보구나. 귀한 걸음했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아, 그러셨구나. 어머니도 힘드셨겠네요. 그런데요, 어머니. 미나가 그러는데 어제 거기서 임시로 청소하시던 분이 너무 무례하게 굴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건물에서 일하는 분이니 어머니께서 주의를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저렇게나 천연덕스럽게 꾸며내서 제 아들에게 전달하다니. 적반하장도 이런 유분수가 없었죠. 제 속에서는 천불이 들끓었지만 저는 태연하게 목소리를 낮춰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런 그랬어?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새로운 사람이라 뭘 잘 몰랐나 보구나. 혹시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미나 씨가 기분 나빴다면 그건 100번 잘못한 일이지. 글쎄요.
미나 말로는 자기가 손님으로 왔는데도 본체만체 하고 뭘 물어봐도 귀찮다는 듯이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심지어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짜증까지 냈다고 하던데요. 미나가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그런 일 겪으면 상처를 잘 받거든요. 어머니께서 다음에 그분 보시면 꼭 좀 한마디 엄하게 해주세요. 정택이 여자친구라고 하면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나 양에 대한 애틋한 걱정과 자신의 여자친구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은 제 건물의 직원에 대한 은근한 원망이 고스란히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아들은 이미 김미나라는 여우의 말에 완벽하게 넘어가 세뇌당해 있다는 것을요. 제가 여기서 진실을 말해봤자 아들은 혼란스러워할 뿐 제 말을 온전히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와 미나 사이에서 어떻게든 중재해보려 애쓰다가 더 큰 상처만 받게 될 것이 분명했어요.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 감정적인 주장이 아니라 제 아들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차갑고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알았다, 아들아. 내가 그 사람 단단히 교육시켜 놓을게.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리고 미나 씨한테도 내가 대신 사과한다고 꼭 좀 전해주렴. 마음 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늙은 어미의 눈물로 아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그리고 누구보다 치밀하게 움직여야만 했죠. 제게는 하나뿐인 제 아들을 저 교활한 여우로부터 지켜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제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의 젊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날짜의 1층 로비 CCTV 영상을 전부 제 개인 컴퓨터로 보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혹시 모를 외부 침입이나 사건 사고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죠. 몇 시간 뒤 제 이메일로 커다란 용량의 영상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해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허름한 몸빼 바지 차림의 제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잠시 후 김미나 양이 거만한 태도로 로비에 들어섰고 제가 어제 겪었던 모든 상황이 소리 없는 영화처럼 고스란히 상영되고 있었어요. 저를 하대하는 그녀의 몸짓, 가방을 던지듯 맡기는 오만한 모습, 저를 뻔히 앞에 두고 비웃으며 깔깔거리고 통화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제 어깨를 보란듯이 치고 나가는 그 순간까지.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과 입모양, 그리고 과장된 몸짓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제 머리는 북극의 빙하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워졌어요. 그래, 이것이 김미나의 본성을 증명할 첫 번째 증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은 이 영상을 보고도 미나 씨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민했을 뿐이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녀의 편에서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쩌다 한번 벌어진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몸에 완벽하게 배어있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건물의 오랜 경비 아저씨와 1층 카페 사장을 만나 미나에 대한 탐문 수사를 진행할 것. 둘째, 김미나라는 사람의 주변 평판을 알아볼 것. 셋째, 그녀의 과거 행적과 재정 상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 제 평생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의심하며 뒷조사를 계획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아들의 남은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악역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천사처럼 활짝 웃고 있는 김미나 양의 프로필 사진을 노려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네가 쓴 그 완벽한 가면을 벗겨주는 건 바로 네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 늙은 시어머니가 될 테니.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제 계획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였죠. 제 목표는 건물에서 15년 넘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저와 동고동락해온 경비 아저씨 김 반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제 건물에 살아있는 역사나 다름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눈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저는 아침 햇살이 비추는 경비실 문을 정중하게 두드렸습니다. 김 반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식사는 하셨고요? 아이고, 사모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벌써 든든하게 챙겨 먹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언제나처럼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따뜻한 보온병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직접 끓인 구수한 누룽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출출할 때 드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궁금한 사람이 하나 생겨서요. 우리 김 반장님은 건물에 오가는 사람들을 다 꿰고 있으니 혹시 본 적이 있나 해서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잠금 화면을 풀고 김미나 양의 사진첩에서 가장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찾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김 반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던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송구스럽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아가씨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네, 보통 내기가 아니라니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한 일주일 전쯤이었을 겁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나른한 시간이었죠. 웬 젊은 아가씨가 아주 비싼 외제차를 몰고 오더니 떡하니 입주자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대려고 하더군요. 제가 달려가서 방문객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한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누군 줄 아냐며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지 뭡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 건물 주인의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어찌나 으스대던지. 그러면서 3층 병원 원장님 차를 빼라고 자기 차를 그 좋은 자리에 대야겠다면서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뭡니까. 제가 그건 규칙상 절대 안 된다고 했더니 지금 누구한테 안 된다는 거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행동하지 말아라면서 한참을 행패를 부리다가 침을 탁 뱉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김 반장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결코 우연이나 오해가 아니었다는 서늘한 확신이 온몸을 휘감았죠.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놀란 표정을 지으며 김 반장님께 되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다 있나요? 그러고는 혹시 그날의 상황이 담긴 주차장 CCTV 영상이 남아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행히 아직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반장님께 그 영상을 절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는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제 두 번째 목표는 1층에서 아담한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박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친아들처럼 아끼는 아주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죠. 저는 카페로 들어가 평소처럼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마침 손님이 없어 한가해 보이는 그를 카운터 앞으로 불렀습니다. 박 사장,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만나는 아가씨인데. 제가 내민 사진을 본 박 사장의 얼굴도 어두워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머뭇거리더니 이내 무언가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사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정택이 형 여자친구였어요? 세상에 저 이 사람 때문에 저희 소중한 아르바이트생이 울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걸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박 사장이 들려준 이야기는 김 반장님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칠 전 미나 양이 카페에 와서 주문을 받던 20살짜리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반말로 주문하는 것은 기본이고 커피 원두는 어디 거 쓰냐, 우유는 저 지방으로 바꿀 수 없냐 등 온갖 까다로운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친절하게 응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가 나오자마자 한 모금 마셔보더니 인상을 쓰며 내가 마시던 커피랑 맛이 다르다, 이런 걸 돈 받고 파냐며 큰 소리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보다 못한 박 사장이 직접 나서서 죄송하다며 새로 커피를 만들어주겠다고 했더니 미나 양은 박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싸구려 커피를 내와? 너 여기 사장이지? 내가 이 건물 주인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너 여기서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알아서 기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정택이 오빠한테 말해서 너네 가게 당장 빼라고 할 수도 있어. 박 사장은 어이가 없었지만 혹여나 제게 누가 될까 싶어 꾹 참고 정중하게 사과하고 겨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진상 손님이려니 했는데 정택이 형 여자친구라니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형이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박 사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서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그날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 중에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박 사장은 다행히 그날 미나 양의 행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단골 손님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박 사장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이 빚은 나중에 꼭 갚겠다고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이제 믿을 만한 증인은 2명이나 확보된 셈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다음 단계의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김미나 양의 온라인 활동을 샅샅이 파헤치는 것이었죠. 저는 나이가 많아 그런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박 사장이 알려준 아이디를 통해 그녀의 SNS 계정을 찾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녀의 SNS는 그야말로 가식과 허영, 그리고 위선으로 쌓아 올린 거대한 성체와도 같았어요. 온갖 명품 가방과 시계, 보석 사진, 그리고 일반인은 평생 한 번 가기도 힘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들이 피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마치 구색을 맞추기라도 하는 것처럼 봉사활동이나 유기견, 보호소에서 찍은 사진들이 간간히 올라와 있었죠. 하지만 그 사진들은 하나같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완벽하게 연출된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작은 나눔의 행복 해시태그 봉사활동 해시태그 선한 영향력,
세상은 아직 따뜻해요. 해시태그 유기견 입양, 해시태그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같은 감성적인 글귀가 적혀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자신의 이기적인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한 값싼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끈질기게 그리고 집요하게 그녀의 과거 게시물들을 몇 년치나 거슬러 올라가며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흥미롭고도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봉사활동을 갔다고 올린 날짜와 장소가 과거 제 아들 정태기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회사에서 주최했던 대기업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날짜와 장소와 여러 번 겹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제 아들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봉사라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활동을 부유한 남자를 낳기 위한 미끼이자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죠. 저는 그녀의 SNS를 샅샅이 뒤져 그녀의 거짓말과 위선을 증명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CCTV 영상, 2명의 확실한 증인, 그리고 그녀의 가식적인 온라인 활동 기록까지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김미나라는 여자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폴더에 K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폴더를 보고 있자니 깊은 한숨과 함께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순진한 아들은 저 여자의 저런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을 꿈에도 모른 채 그녀를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라고 굳게 믿고 있겠죠. 제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애처로운 안타까움과 김미나 양에 대한 서늘한 분노,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녀의 과거를,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들을 파헤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저는 수소문 끝에 비밀 보장이 철저하고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업계에서 평판이 자자한 흥신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금은 꺼림칙하고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맹수로부터 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미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저는 흥신소 직원과 약속을 잡고 제가 가진 모든 정보와 제 아들의 사진, 그리고 두둑한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김미나라는 여자의 과거를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샅샅이 조사해달라고 의뢰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거짓의 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 위한 저의 조용하고도 잔인한 전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약속 장소인 낡은 상가 건물의 3층으로 향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복도를 지나자 최강기획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은 허름한 사무실 문이 나타났어요. 제가 알아본 흥신소였죠. 겉보기엔 볼품 없었지만 의뢰인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달리 말투는 아주 정중했죠. 우리는 좁은 사무실 안 낡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복자 여사님 되십니까? 말씀은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희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걸요. 의뢰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여사님께서 직접 가지고 계신 자료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 가방을 열어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건물 CCTV 영상이 담긴 USB, 김 반장님과
박 사장의 진술을 받아 적은 메모, 그리고 김미나 양의 SNS 활동을 캡처한 수십 장의 사진들까지. 남자는 말없이 하지만 아주 꼼꼼하게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저는 그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읽어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재미있는 아가씨로군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봉사활동을 미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SNS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군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뒤가 구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차트를 보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며 말했어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봐 주세요.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 재정 상태, 주변인들과의 관계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이상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흥신소문을 나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에 오히려 후련한 기분도 들었죠. 이제 제 손을 떠난 공은 전문가의 손에서 굴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저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걸어 김미나 양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미나 씨가 요즘 제 건강이 걱정된다며 최고급 영양제를 보냈다는 둥, 주말에는 함께 교회로 나가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 한다는 둥.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미나 씨가 참 마음이 곱구나. 나야 좋지. 너희 둘만 좋다면야. 어머니, 미나가 그러는데 결혼하면 저희 신혼집은 어머니 건물 근처에 얻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매일 어머니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다면서요. 정말 속이 깊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검은 속내가 제 턱 밑까지 차고 들어왔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죠. 바로 그때 결정적인 아들의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미나가 그러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하고 어머니 상가 건물은 자기랑 공동명의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도 없고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면서요. 자기가 아는 세무사한테 다 알아봤대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야무지다니까요.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죠. 그녀의 진짜 목표, 제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그 건물을 향한 탐욕이 드디어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정태가, 그건 너무 앞서 나가는 얘기 아니니? 결혼 날짜도 잡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재산 얘기를 하는 건 좀. 에이, 어머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워낙 꼼꼼하고 알뜰해서 미리 알아보는 거죠. 나중에 다 저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여튼 어머니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그녀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인 카페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남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봉투를 제게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죠. 여사님,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실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와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작은 USB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김미나 양의 재정 상태는 그야말로 파탄 그 자체였습니다.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여러 곳의 대부업체와 사채까지 끌어다 쓴 탓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었죠. 그녀의 월급은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수준이었습니다. 지출 내역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어치의 명품을 사들이고 최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돈을 물쓰듯 탕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화려한 삶은 전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미나 양의 과거 행적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했어요. 그녀는 과거에도 부유한 집안의 남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가 파혼당한 전적이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의 유명 병원 원장 아들이었고, 두 번째는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집안의 외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자산가의 아들이었죠. 수법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접근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 결혼을 약속하고 나면 온갖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과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신분 상승과 부의 축적을 위한 완벽한 사업이었던 겁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주변인들에 대한 탐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 직장 동료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야심가라고 평가했고, 옛 친구들은 허영심이 강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들조차 그녀의 빚 문제 때문에 오래전에 등을 돌린 상태였죠. 저는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제 아들이, 제 순진하고 착한 아들이 저런 희대의 사기꾼에게 걸려들어 인생을 송두리째 저당 잡힐 뻔했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남자는 제 표정을 살피며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사님, 이건 최근에 저희가 확보한 음성 파일입니다. 김미나라는 아가씨가 사채업자와 통화하는 내용인데 아마 들어보시면 모든 상황이 명확해지실 겁니다. 그는 제게 작은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곧이어 USB에 담긴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 오정택 그놈은 완전히 나한테 넘어왔어. 아주 순진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놈이야. 결혼? 당연히 해야지. 결혼만 하면 저 강남 건물은 시간 문제야. 그까짓 네 돈, 이자까지 쳐서 두둑하게 갚아줄 테니까 닥치고 좀만 더 기다려. 그것은 분명 김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교양 있는 척, 상냥한 척하던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진 날 것 그대로의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녀의 목적은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과 함께 이 추악한 진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죠.
저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제 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저 지독한 콩깍지를 제 손으로 직접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잔인한 과정일지라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서늘하고도 강력한 진실의 칼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흥신소에서 받아온 모든 자료들을 커다란 책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차갑고 냉정한 사실들이 빼곡히 적힌 보고서, 김미나의 이중적인 삶을 증명하는 수십 장의 사진들, 그리고 그녀의 추악한 본성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저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이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됐습니다. 이 싸움은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상대가 단 하나의 반격도 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커다란 파일 홀더를 가져와 각 증거물의 번호를 매기고 순서를 정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겪은 로비에서의 사건을 담은 CCTV 영상, 두 번째는 김 반장님과 박 사장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담긴 진술서, 세 번째는 그녀의 허영심과 거짓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SNS 캡처 자료들, 네 번째는 그녀의 처참한 재정 상태와 과거 사기 행각이 담긴 흥신소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들 결정적인 증거, 바로 사채업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섯 단계의 공격을 통해 김미나라는 여자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한층 한층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증거 정리를 마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제 계획에 힘을 실어줄 든든한 아군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저는 곧장 건물로 다시 나가 김 반장님과 박 사장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제 부름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그동안 제가 조사한 내용의 일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미나라는 여자가 단순히 버릇없는 사람이 아니라 제 아들과 제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을요. 두 분께서 겪으신 일이 그 여자의 본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두 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부르면 제 아들 앞에서 두 분께서 겪으신 일을 있는 그대로 똑똑히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말에 두 사람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괜히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반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죠.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모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만데요. 이 정도 일 가지고 뭘 망설이겠습니까? 언제든 부르시면 달려가서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사람은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박 사장도 뒤이어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택이 형이 저런 여자한테 속고 있다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졌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심판의 날을 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일부러 가장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아들, 저녁은 먹었니? 어머니,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그럼 좋지. 엄마가 우리 아들 생각하는데 언제 안 좋겠니?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랑 미나 양에게 맛있는 저녁을 한번 사주고 싶어서 그런다. 그동안 내가 너희들 만나는 거에 대해 좀 깐깐하게 굴었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제 예상치 못한 제안에 아들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와, 미나가 들으면 정말 좋아하겠네요. 당연히 좋죠. 언제요? 그래. 그럼 내일 저녁은 어떠니? 내가 아주 근사한 한정식 집으로 예약해 놓을게. 너와 미나 양, 그리고 나. 셋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사이인데 진솔한 얘기를 나눌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니? 저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결혼에 대한 허락이나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는 것으로 생각했는지 아무런 의심 없이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 미나랑 예쁘게 하고 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저녁 제 아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과 고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어미로서 자식에게 그런 상처를 안겨줘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골마 터지기 직전의 상처는 아프더라도 반드시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아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내일의 결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저는 내일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잔인한 어머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빛은 차갑고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기품 있고 값비싼 비단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허름한 청소부의 모습도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의 인생과 제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하는 싸움의 총사령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위엄을 갖춰야만 했죠. 저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제가 예약해둔 최고급 한정식 집의 가장 큰 별실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난향과 함께 고풍스러운 병풍이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상석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차분하게 녹차를 마시며 아들과 김미나 양을 기다렸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약속 시간이 되자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아들과 김미나 양이 들어섰습니다. 제 모습을 본 두 사람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미나 양의 눈은 동그랗게 커져 있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수수한 제 모습만 보다가 값비싼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있는 제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와 계셨어요? 저희가 너무 늦었죠. 아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서 조금 서둘렀을 뿐이다. 미나 양도 어서 앉아요. 오늘따라 참 곱고 예쁘구나. 제 칭찬에 미나 양은 금세 평소에 상냥한 가면을 쓰고 제 옆자리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 한복을 보며 온갖 아양을 떨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한복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 꼭 사극에 나오는 왕비마마 같으세요. 너무 고우세요. 고맙다. 미나 양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 음식이 하나둘씩 차려지고 어색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면서도 연신 미나 양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애정을 과시했죠. 미나 양 역시 제게 온갖 아첨을 늘어놓으며 완벽한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제 계획을 실행할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식사가 무르익었을 무렵 저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아들과 미나 양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태가, 그리고 미나 양. 오늘 내가 두 사람을 보자고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란다. 제 목소리에 실린 무게감을 느꼈는지 두 사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나 양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미나 양, 내가 얼마 전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내 건물 청소를 직접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려나? 그 순간 미나 양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글쎄요. 저는 잘 기억이. 그래. 이상하네. 그날 미나 양이 우리 건물에 왔었다고 우리 아들한테 똑똑히 들었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아주 무례해서 기분이 나빴다고 했다면서. 제 말에 미나 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미나 양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저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증거, 로비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니? 화면 속에서는 허름한 옷차림의 제가 바닥을 닦고 있었고 잠시 후 거만한 모습의 미나 양이 등장했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그녀가 제게 가방을 맡기고 저를 무시하며 어깨를 치고 나가는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영상을 본 아들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미나 씨, 이 청소하시던 분이 우리 어머니셨어? 미나 양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택 씨, 그게 아니야. 오해야. 나는 정말 몰랐어. 그냥 청소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날따라 제가 좀 예민해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실수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울먹이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건 오해였다고 치잤구나. 그렇다면 이것도 오해일까? 저는 태블릿 PC 화면을 넘겨 김 반장님과 박 사장의 얼굴 사진, 그리고 그들의 진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건물 경비 반장님과 1층 카페 사장님이란다. 이분들이 말하기를 미나 양이 며느리 될 사람이라며 온갖 행패와 갑질을 부렸다고 하더구나. 이것도 미나 양이 예민해서 저지른 실수인 거니? 미나 양은 이제 말문이 막혔는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술서를 읽어내려갔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SNS에 올린 그 착한 모습들도 모두 거짓이라는 걸 나는 안다.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치밀하게 내 아들에게 접근했다는 사실도 말이다. 저는 그녀의 위선적인 SNS 게시물들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제 미나 양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기묘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를 이렇게까지 뒷조사하신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그녀는 이제 연기를 포기하고 제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흥신소에서 받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뒷조사? 그래 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것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어디 한번 읽어보거라.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 통장 잔고가 얼마고 빚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남자들을 만나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단다. 보고서를 집어든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아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미나 양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이가 날 모함하는 거야. 정택 씨, 나 믿지? 저거 다 사실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블릿 PC에 이어폰을 연결하고 그 끝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정태가, 이걸 들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될 거다. 아들은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들의 얼굴이 경악과 배신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일그러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김미나 양의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아들의 고막을 찢어놓고 있었을 겁니다. 오정택 그놈은 완전히 나한테 넘어왔어. 아주 순진에 빠져가지고 결혼만 하면 저 강남 건물은 시간 문제야. 아들은 말없이 이어폰을 빼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눈으로 김미나 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라는 감정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깊은 환멸만이 가득할 뿐이었죠.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듯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음식의 온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던 최고급 한정식 집의 별실은 이제 싸늘하게 식어가는 음식과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음식들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윤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녹그릇에 담긴 수정과 속 얼음이 쨍하고 날카롭게 갈라지는 소리가 모두의 고막을 아프게 후벼 팔 만큼 모든 것이 정지해 있었습니다. 제 아들 정태기는 귀에서 이어폰을 빼낸 채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넋이 나간 얼굴로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잘생긴 얼굴 위로는 방금 전까지 김미나를 향해 꿀처럼 뚝뚝 떨어지던 사랑과 흔들림 없는 신뢰 대신 지독한 배신감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환멸,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처럼 들려왔어요. 그 지옥 같은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김미나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로 비틀거리며 다가가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며 악을 쓰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억울한 비련의 여주인공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변해 있었죠. 정택 씨,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오빠. 저거 다 오해야. 내가 그냥 친구랑 장난삼아 한 얘기야. 그래, 우리가 요즘 돈 때문에 좀 힘들었잖아. 그래서 그냥 허풍 떨면서 나중에 부자 되면 이렇게 살자고 그냥 장난친 거라고. 정택 씨는 내 진심 알잖아. 응?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오빠 사랑하는 내 마음 하나는 진짜인 거 알잖아. 우리 제주도 갔을 때 기억 안 나? 밤새 바다 보면서 우리 미래를 약속했잖아. 그것도 다 거짓말 같아? 저건 다 저 늙은 아니, 어머님이 처음부터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꾸며낸 무서운 함정이야.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미쳤었나 봐. 다신 안 그럴게. 오빠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응? 정택 씨,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정말이야. 그녀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며 서러운 눈물을 비오듯 쏟아냈습니다. 그 눈물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뜨거워 보여서 자칫 마음 약한 사람이 봤다면 저렇게까지 우는 걸 보니 정말 무슨 오해가 있나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한 명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눈물 섞인 연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제 아들의 마음에 그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온몸에 힘을 다해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평생 아들의 얼굴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감정이 완벽하게 소멸해버린 잿빛 눈동자였습니다. 사랑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비어버린 공허한 눈. 아들은 아주 낮고 바싹 메말라 갈라지는 그리고 마치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라고? 그 서늘한 한마디에 미나의 울음소리가 마치 칼로 베어낸 듯 순간 멎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롭고 무자비하게 미나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들어보자. 너의 그 기가 막힌 오해라는 거. 우리 어머니가 허름한 옷을 입고 청소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을 퍼부은 CCTV 영상. 그것도 오해였니? 우리 건물 경비 아저씨가 10수년을 일하면서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고 치를 떨고 1층 카페 사장이 너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울었다는 생생한 진술. 그것도 두 사람이 입을 맞춘 기가 막힌 오해였어? 네가 SNS에 올린 그 천사 같은 사진들 뒤에 숨어서 봉사활동을 핑계로 처음부터 나한테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 그것도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오해였구나. 네가 여기저기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내 재산을 우리 어머니의 피와 땀이 서린 저 건물을 공동 명의로 돌리려고 했던 것도 다 나를 위한 깊은 뜻이 담긴 아름다운 오해였겠지. 아들은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씹어 삼키는 듯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그녀의 추악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방금 내가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은 저 녹음 파일. 오정택 그놈은 순진에 빠져서 내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놈이다. 결혼만 하면 저 강남 건물은 시간 문제다. 이것도 그냥 친구랑 가볍게 나눈 아무 의미 없는 농담이고 사소한 오해였니? 대답해봐, 김미나. 더 이상 가짜는 눈물 흘리지 말고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어디 한번 대답해봐. 아들의 마지막 말에 김미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변명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잠시 동안 아들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던 그녀의 입가에 갑자기 기괴하고 섬뜩하게 뒤틀린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분노와 경멸과 자기 파괴적인 광기가 뒤섞인 악마와도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무릎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눈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제가 처음 로비에서 들었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자식아. 다 봤냐? 다 들어서 속이 시원해? 그럼 이제 됐네. 제가 순화시켜서 그렇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추악하고 천박했습니다. 아들은 물론 이 모든 것을 예상했던 저조차도 순간 할 말을 잃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가면이 완벽하게 벗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끔찍하고 추악하며 무자비했습니다. 그래, 다 내가 했다. 어쩔래? 니놈 집안 재산 보고 접근한 거 맞아.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야? 요즘 세상에 돈 안 보고 조건 안 보고 결혼하는 병신 같은 년도 있냐? 너처럼 잘난 거 하나 없이 나이 40 넘도록 그저 엄마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비싼 옷이나 사입고 다니는 한심한 마마보이를 내가 돈 아니면 도대체 뭘 보고 만나주냐? 내 얼굴? 아니면 네 그 숨막히는 성격? 착각하지 마. 이 멍청하고 순진에 빠진 놈아. 난 너를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그녀는 손가락질을 하며 아들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저를 향해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도끼 서린 눈빛을 돌렸죠. 그리고 너, 이 징글징글한 늙은 여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불쌍한 척, 착한 척 하면서. 뒤로는 사람 뒷조사나 하고 다니는 음흉한 스토커 같은 거 아니야. 그래, 너 잘났다. 네 아들 평생 치마폭에 꽁꽁 싸매고 끼고 살아라. 늙어서까지 아들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뎃 같은 정신병자 시어머니 만날까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알아? 차라리 잘 됐어. 나도 너 같은 징글징글하고 소름 끼치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 추호도 없었으니까.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오정택, 너 나한테 평생 고마워해야 할 거야. 나같이 예쁘고 똑똑한 여자니까 너 같은 하자 있는 놈 만나준 거야. 넌 평생 내 엄마가 골라주는 순하고 멍청한 여자나 만나서 시키는 대로 아바타처럼 살다가 외롭게 늙어 죽어. 알았어? 이 한심한 놈아.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방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건물이 무너져 내릴 듯 닫히는 문소리가 방 안을 어지럽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미나가 사라진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에서 후회와 고통과 상실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방울이 뚝뚝 테이블 위로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리고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무너져 내리는 아들의 등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힘껏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길고 아픈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해야 할 시간만이 우리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고급 한정식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마치 깊은 심해처럼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굳게 닫힌 입술로 운전대를 잡은 채 시선을 전방에 고정한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간간히 신호에 걸려 멈출 때마다 길가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아들의 창백한 얼굴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옆 얼굴에서 깊은 상실감과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지독한 자책감을 읽을 수 있었죠. 몇 번이고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싶어 하는 듯 그의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지만 아들은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묵묵히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나 섣부른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무너져 내린 세상을 오롯이 감당해낼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집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서도 아들은 한참 동안이나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엔진의 낮은 진동만이 우리 둘 사이의 유일한 소음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들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하고 잠기는 문소리가 마치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겠다는 아들의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 문 안에서 홀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의 시간을 지켜봐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 방문 너머로는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억눌린 흐느낌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며 아들이 겪고 있을 지독한 고통과 배신감,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의 추악한 실체를 알아버린 그 참담함을 함께 나누어야만 했죠. 다음 날 아침 헬쑥하다 못해 푸른빛마저 감도는 얼굴로 방에서 나온 아들은 밤새 저를 기다리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제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아들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들은 제 손길을 뿌리치며 고집스럽게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밤새 울었는지 심하게 잠겨 있었고 그 끝은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태가,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일어나거라. 어미 앞에서 이게 뭐하는 행동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을 자격도 없는 놈입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고 눈먼 장님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처음부터 제게 여러 번 신호를 보내셨는데 저는 사랑이라는 이기적인 핑계로 그 모든 것을 무시했어요. 어머니께서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오신 연륜과 지혜를 무시하고 제 짧고 얕은 판단력만 믿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 모든 더러운 꼴을 보게 만들고 이 모든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같은 놈을 아들이라고.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그런 아들의 앞에 마주 앉아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잠시 어리석은 판단으로 길을 잃었지만 결국에는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할 줄 아는 제가 평생을 바쳐 사랑으로 키운 착하고 반듯한 아들이었죠. 아니다, 아들아. 왜 그게 온전히 네 잘못이야. 사람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장난을 친 그 여자가 천하의 나쁜 년이지. 너는 그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다. 사랑에 눈이 머는 건 죄가 아니야. 다만 이번 일로 아주 값비싸고 혹독한 인생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화려하고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발뒤꿈치와
어두운 곳에서 내뱉는 혼잣말을 볼 줄 아는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말이다. 제 위로에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아주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이 더 이상 떨리지 않을 때까지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명료해져 있었습니다. 그 며칠 뒤 저는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미나라는 여자가 자신의 모든 잘못에 대해 그저 사랑이 끝났다는 감정적인 결론만으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도망치게 내버려 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의였으니까요. 저는 가장 먼저 제가 오랫동안 거래해 온 일 처리가 깔끔하기로 유명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제가 모아온 모든 자료들을 그의 앞에 펼쳐놓았죠. 제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한 변호사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저 김미나라는 여자는 절대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혼인빙자 사기는 물론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미수, 그리고 물피도주까지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이건 종합범죄 세트나 다름없습니다. 변호사와 저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논의했습니다. 저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받게 하고 싶었어요. 첫 번째 조치는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민의 차를 긁고 도망친 물피도주 건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피해 차주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해 제 건물 주차장의 CCTV 영상을 증거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피해 차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 경찰이 김미나에게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두 번째는 카페에서의 갑질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박 사장에게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 주어 김미나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망설이던 박 사장도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한다는 제 설득에 결국 동의해 주었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로 혼인빙자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이었죠. 변호사는 김미나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재산을 노리고 제 아들에게 접근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그동안 아들에게서 받아낸 모든 금전적 이득과 고가의 선물들을 전부 환수하고 추가적으로 막대한 금액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그녀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키는 가압류 신청과 함께 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동안 김미나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라는 유일한 믿는 구석이 사라지자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던 사채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녀의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돈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그녀는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회사로부터 권고 사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무식한 사채업자들은
제 아들의 회사까지 찾아오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각 채권업체의 김미나와 오정택은 완벽하게 파혼한 사이이며 이후 발생하는 김미나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책임질 의무가 전혀 없다. 한 번 더 회사로 찾아와 업무를 방해할 경우 즉시 형사 고소하겠다는 서슬퍼런 내용 증명을 발송한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은 그녀가 그토록 과시하고 싶어 했던 사교 모임과 옛 친구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추악한 과거와 처참한 현재의 몰락은 사람들의 좋은 가십거리가 되었죠. 화려한 삶을 과시하며 주변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했던 그녀의 곁에는 이제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은커녕 연락을 받아주는 사람조차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쌓아 올리고 싶어 했던 거짓과 허영의 성은 그렇게 한 줌의 먼지가 되어 허무하게 가리고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 뒤 법원으로부터 김미나에 대한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날아왔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종이 한 장을 들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우리 아들,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저는 통지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는 비뚤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김미나는 이제 차가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의 끝없는 탐욕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이 그녀가 받아야 할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인과응보였습니다. 모든 지독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이 왔다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희 집에도 조금씩 아주 천천히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나라는 이름은 이제 저희 모자 사이에서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지독했던 상처와 배신감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잊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져나가고 있었죠. 아들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이전보다 말수는 줄었지만 훨씬 더 깊고 신중하며 속이 꽉 찬 어른이 되었어요. 주말이면 낚시나 등산을 가겠다며 저를 억지로 끌고 나섰고 저녁이면 거실에 저와 마주 앉아 일부러 제가 좋아하는 옛날 드라마를 보며 함께 웃고 울어주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애틋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이었죠. 가끔 아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런 아픔은 겪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해 주었죠. 아니다, 아들아.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너는 평생 마음속에 혹시 그때 그 여자가 내 진짜 인연은 아니었을까 하는 미련을 품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이렇게 아프더라도 네 두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하고 네 손으로 직접 끊어냈으니 이제는 그 어떤 미련도 남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러니 괜찮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간 것뿐이다. 김미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여 그동안 아들에게서 받아낸 모든 것을 토해내야만 했죠. 그녀의 마지막 소식은
모든 것을 잃고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아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아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지워진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제 분신과도 같은 건물을 둘러보고 입주한 가게 사장님들과 정겹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죠. 남편분의 건강이 회복되어 밝은 얼굴로 돌아온 청소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고 1층 카페에 들러 박 사장이 특별히 내려주는 구수하고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이 제게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이나 명예보다도 훨씬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말끔하게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하며 제게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조금 늦게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괜찮고 말고. 누구 만나니? 혹시 여자친구라도 생겼어? 제 짓궂은 농담에 아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여자친구는요. 그냥 회사 동료들이랑요. 얼마 전에 저희 팀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있는데 애가 좀 어리숙하긴 해도 참 착하고 성실하더라고요. 다들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겸 맛있는 저녁이나 같이 먹기로 했어요. 아들은 별것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말했지만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피어난 기분 좋은 설렘과 따뜻한 쑥스러움이 뒤섞인 생기 있는 미소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등을 툭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팀원들 잘 챙기는 모습 보기 좋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너무 늦지 않게 좋은 시간 보내고 오너라. 아들을 배웅하고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멀어져가는 아들의 듬직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들은 정말로 괜찮을 겁니다. 한번 지독하게 넘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한번 넘어졌기에 땅의 단단함을 알게 되고 다음번에는 더 신중하고 야무지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흙냄새 나는 들꽃 같은 진실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진짜 행복을 찾게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오렌지빛 노을에 붉게 물들어가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봄바람이 제 머리카락과 한복 옷고름을 부드럽게 흩날렸어요. 제 인생은 결코 순탄하거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숱한 서름과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을 원망하거나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있었고 제 땀과 눈물로 일군 이 소중한 삶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와 진실한 마음이라는 제 오랜 신념은 이번 일을 통해 더욱더 단단하고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서 언제든 허름한 몸빼 바지를 입고 묵묵히 대걸레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 강복자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유이니까요.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노을을 등지고 선 제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더없이 편안하고 깊은 미소가 평화롭게 피어올랐습니다.